반갑습니다. 더 배움의 김준호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20년대 일제 통치, 문화 통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배경은 있죠.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3.1운동 동그라미 해주세요. 3.1운동.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있죠. 일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르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어떤 욕구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램들, 이걸 갖다 무조건 힘으로 밟기만 하니까 그게 밑에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빵 터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운동.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일본은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부담 통치의 한계를 갖다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운동 터지면서 국제적으로 일본이 엄청나게 요구를 갖다 듣게 돼요. 왜 그러냐면 3.1운동을 일본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있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되면 일본이 이제 20년대 공업화가 성공하고 민주화가 성공하는 거예요. 일본 내부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있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반적인 배경하에 제일 중요한 건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 통치. 이 문화 통치라는 거는 근데 기만 정책이라고, 기만적인 통치라고 우리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인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친절한 가면을 갖다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민족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친절한 척하면서 있죠. 우리 민족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잡는 사람과 안 잡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둘을 갖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영향을 갖다가 반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도록 했던 거예요. 얘들이 뭉칠 수 없게.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문화 통치, 바로 민족 분열 정책입니다. 이런 이제 문화 통치를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펼쳤는가 우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에게 자유를 갖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10년대 때는 있죠. 우리 민족의 어떤 욕구들, 목소리들을 갖다 철저하게 전부 다 차단했던 거예요. 전부 다 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년대 문화 통치는 이런 방식이에요. 너네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다시 한번 그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지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받아주고 있죠. 뭐 독립을 시켜달라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바른 정책이 바로 그 문화 통치예요. 그러니까 요런 목소리와 요런 목소리들이 있죠. 얘들을 갖다 분열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했다. 지네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한반도로 갔다가 조선을 갖다 통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있죠. 친일파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정치에도 약간 참여를 갖다 시켜주고 있죠. 얘들의 목소리는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정책, 항상 토지와 산업으로 구별합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일본이 20년대 펼쳤던 정책은 있죠. 우리 토지를 갖다 일본이 10년도에 토지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했냐면 얘들이 산미 증식계획. 무슨 말이냐면 쌀을 증산시키는, 그러니까 조선을 갖다가 쌀 공장화 한 거예요. 쌀 공장화. 왜 그러냐면 일본 내부 있지 않습니까? 20년대 가면 일본이 공업화 성공한다고 했죠. 일본의 농가밭이 뭘로 바뀌어갈까요? 공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쌀은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족한 쌀을 갖다 조선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갖다 우리 토지에서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있죠. 20년대 가면 일본이 공업화 성공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자본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는 일본의 자본이 부족해서 일본에만 투자하라고 해사령이란 법령을 갖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20년대는 이제 해사령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는 돈을 갖다 어디 투자하냐? 바로 조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해사령을 갖다 폐지합니다. 해사령 폐지를 갖다 여러분들 해사령 폐지라고도 기억을 하시고 있죠. 신고제라고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고제. 우리 그 10년대는 허가제였죠. 예, 허가를 안 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년대 가면 신고제. 신고랑 허가의 차이는 뭐냐면, 허가는 허가해주세요 했을 때 있죠. 담당자가 오케이 해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고제는 뭐냐면, 내가 하자 없이 있죠. 신고서만 제대로 작성해서 딱 제출하면 있죠. 바로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대는 신고제로 바뀝니다. 요거를 갖다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있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 20년대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사이토예요. 이름을 갖다 데라우치나 사이토, 워낙 유명한 총독들이라서 알아주면 좋은데 꼭 깨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자세히 봐주세요. 조선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행복과 이익을 증진한다. 뭐 이런 말을 갖다 하면서 온 거예요. 확실히 데라우치랑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 20년대를 갖다 상징하는 인물이, 총독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통치는 보시면 있죠. 가면을 갖다, 친절한 가면을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게 기만통치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법령도 조금 바꿉니다. 총독은 있죠. 지금까지 10년도에는 무관들만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있죠. 문관들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기만통치,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죠. 20년대 문관 총독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20년대 뿐만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35년 동안 강점을 했던 시기 동안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무관이에요. 무관. 힘으로 조선을 갖다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문화통치예요. 문화통치하는 신용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용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그 무서운 헌병경찰제로 갖다 이제 폐지하고 있죠. 보통경찰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경찰제 실시. 그 다음에 뭐 태용 같은 거, 이런 살벌한 그 형벌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보면 있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속인 거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긴 했는데 얘들이 보면 있죠. 헌병경찰들이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너네 우리 헌병경찰이 통치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며. 좋아. 그럼 우리 앞으로 보통경찰로 바꿔줄게. 이러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헌병경찰 하던 애들을 갖다가 옷만 바꿔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와 장비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일본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기만통치라는 얘기를 갖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거든요. 신문도 만들 수 있게 하고, 잡지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결사, 단체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부 친일파들은 자치, 지방 면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방자치 같은 거, 요런 단체에 참여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예. 하지만 이제 요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요런 거를 갖다 하면서 동시에 추진했던 게 요런 사람들을 갖다 친일화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너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 중에 지네가 수용할 만한, 지네가 당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고 얘는 영 아니다. 얘는 일제 식민지 통치 체제 안에서 허락이 안 된다. 그럼 이런 애들은 더 철저하게 받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라든지 기사 삭제, 허가제 같은 요런 이제 안전장치를 갖다 만들어 놓고 있죠. 지네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더 철저하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법 동그라미 해주세요. 치안유지법. 20년대를 상징하는 법이에요. 20년대를 상징하는 법. 치안유지법이란 걸 갖다 20년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요 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있죠. 일단 문을 갖다 열어놓은 다음에 있죠. 더 강력하게, 지네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더 강력하게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내용은 어려운 거예요. 요까지 이제 뭐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국채 변역을 갖다가 시도하는 자 혹은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를 갖다 처벌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변혁이란 말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부인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리고 이게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자들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원래 이제 10년대라든지 해방 뭐랄까 이제 우리 그 식민지화 되기 이전에 보안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치안유지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년대를 갖다 상징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교육령 항상 정치와 같이 간다고 했죠. 일본의 통치 방식과. 예. 2차 조선 교육령이 20년대에 떨어집니다. 20년대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목상 문화 통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인에게 형식상으로 동등한 교육 기호가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제 6년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기관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갖다 바꿉니다. 예. 원래 10년대 조선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설치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조선에도 고등교육기관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법령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있죠. 그럼 우리도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가 모금을 해서 있죠. 우리의 대학을 갖다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이 운동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금을 해서 밀립대학이 만들어지면 그 대학의 성격이 그러니까 친일적일까요? 아니면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에 저항하는 성격이 탄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있죠. 요 운동을 갖다 탄압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했던 방식이 이거예요. 진해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진해가 먼저 대학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엄청 친일적인 대학 있지 않습니까? 요 대학을 갖다 하나 탁 만들어주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대학 이제 만들어줬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동 하지 마 하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우리 이제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를 갖다 대표하는 대학의 시작이 이제 일본이 만들어준 친일대학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의 조선어 필수,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조선교육령의 특징 중 하나가 조선어 필수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문화 통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인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수탈정책, 경제와 관련된 정책.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항상 토지와 일반 산업과 관련된 걸로 구별한다고 했어요. 20년대 일본이 토지와 관련해서 펼쳤던 정책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이에요. 산미증식계획. 산미증식계획은 쌀을 증산시키는 계획,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땅에서 있죠. 쌀의 생산량을 갖다 증가시키겠다. 왜? 이유는 뭐냐? 일본이 공업화되면서 일본의 쌀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을 갖다 식량기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쌀을 갖다 증식시킬 거냐? 이건 너무 당연해요. 농사기술이라든지 있죠. 토지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거 만들고 있죠. 비료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갖다 늘리는 겁니다. 쌀의 생산량이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요 산미증식 계획을 갖다 펼치고 나서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있죠. 쌀의 생산량이 증대했지만 있죠. 일본이 계획한 것보다는 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쌀의 생산량이 요만큼이었거든요. 요만큼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만큼 증가를 갖다 시키는 걸 원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요만큼은 증가를 못하고 있죠. 요만큼만 증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목표한 거랑 요만큼 차이가 생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일본은 원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갖다 증산시킨 다음에 있죠. 요만큼을 일본으로 빼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실제로 증산시킨 건 요만큼이죠, 요만큼. 예. 근데 일본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쌀의 증산은 요만큼만 하고도 있죠. 원래 진해가 목표로 했던 쌀 수탈량 있지 않습니까? 쌀 수탈량은 유지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수탈을 이만큼 해갔던 거예요. 이만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죠. 일본 애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대했지만 계획량에 미치지 못함. 오히려 이게 조선의 식량 사정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애들을 다 굶기지는 않았어요. 굶기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 돼지 사료로 쓰는 있죠. 잡곡들, 요런 것들을 갖다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려먹으려면 목숨은 연장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예, 요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나쁜 효과, 뭐라고 해야 되지? 두 번째 일본의 이제 그 산미증식 계획이 나왔던 두 번째 파급 효과, 그러니까 나쁜 파급 효과예요. 그게 바로 이제 쌀 탄저가입니다. 쌀 탄저가. 쌀 탄저가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쌀만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생산량을 갖다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너네 앞으로 쌀만 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작물들을 갖다 사람들이 키워왔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키우지 말고 있죠. 너네 앞으로 쌀만 키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쌀을 갖다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정책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나쁜 정책이 됩니다. 왜? 쌀만 키우면 사람들이 쌀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쌀 가격에 되게 민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쌀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충분히 나오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쌀 농사를 갖다 짓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쌀 가격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민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20년대 말에 세계 대공황이 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쌀은 당시에 좀 되게 뭐랄까 고급 그러니까 식량이에요. 고급 식량.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대공황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지니까 쌀에 대한 수요 있지 않습니까? 쌀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작물들을 갖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쌀에 대한 요구가 떨어지면서 있죠. 쌀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급효과, 부정적 파급효과. 두 번째 파급효과는 또 뭐냐면 쌀을 갖다 증산시키는데 농사기술이라든지 토지 개량을 해서 쌀 생산량을 갖다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데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있죠. 돈이 많은 지주가 아니라 소작농들한테 부과를 갖다 시켰던 거예요. 우리 10년대에 있죠. 단순히 그 땅의 소유권만을 인정해주면서 지주들의 지위를 갖다 향상시켰어요. 일본 애들이. 근데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의 편에 들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일제 식민지 지주제가 심화되는 거예요. 심화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있죠. 점점점 소작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작농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소작농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작농들의 삶이 또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소작농들의 삶이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30년대 이렇게 하면 화전민들 있지 않습니까? 소장을 짓다가 이제 결국 살기 힘들어가지고 있죠. 산으로 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산을 갖다 태워가지고 있죠. 농사를 짓는, 숨어서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도 막 등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0년대 해사령 폐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경제와 관련된 거죠. 10년대 해사령이 실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일본이 공업화 성공하면서 돈이 남아돌면서 해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를 실시합니다. 신고제 요 두 개, 해사령 폐지와 신고제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관세철폐와 그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있죠. 물산장려운동이란 되게 중요한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에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형성되는 이제 공업이 바로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우리 공업을 갖다 크게 이제 분류를 할 때 이 당시 공업은 크게 이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있지 않습니까? 중공업 요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특징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공업은 있죠. 특징이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낮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업은 아니에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별로 필요 없어요.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업을 시작할 때 적당한 공업이 바로 경공업이에요. 그러다가 경공업에서 이제 돈이 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그러면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화학공업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도 충분히 필요한 이런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30년대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로 넘어가는 그 배경은 바로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이 대공황을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 정치적으로는 있죠. 조선인들을 갖다가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있죠. 사회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선인들을 갖다 일본인화하는 정책들을 갖다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있죠. 그 30년대 같은 경우는 있죠. 3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크게 한마디로 묶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갖다 세부마디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있죠. 요게 좀 진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37년 있지 않습니까? 중일전쟁을 전과 이후가 좀 달라요. 37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조금 상식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머리를 갖다 쓰고 있죠.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30년대 전반에는 있죠. 조선의 토지를 갖다 원료기지로 씁니다. 원료기지. 혹시 남면북양 정책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20년대 후반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에다 있죠. 원자재를 갖다 수출을 안 해주려고요. 경쟁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모두 살기 어려워지면서 있죠. 전부 다 이제 일본을 갖다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 이제 원료를 갖다 수출해주는 국가들이. 그래서 일본에 원료를 갖다 수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곤란을 갖다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갖다 원료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면 북양 무슨 말이냐? 남쪽에서는 있죠. 면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화. 면직물들 있지 않습니까? 면직물들의 재료가 되는 면화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모의 재료가 되는. 그리고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있죠. 이제 만주 사변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만주와 전쟁을 갖다 치르다 보니까 있죠. 조선을 갖다 병창기지와 만주랑 이제 전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만주와 가까운 곳에 병창기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갖다 병창기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37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37년 이후에 가면 일본 군부에서 있죠. 정권을 갖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의 총동원 정책. 초기, 후기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거 뚜렷하게 구별한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있죠. 30년대 이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전시동원 체제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만 좀 뚜렷하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이 원료기지, 병창기지에서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다가 37년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동원 체제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이때 돼버리면 일본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 펼치면서 조선인들을 갖다가 일본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선 일체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
그 내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본토와 그 다음에 조선이 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국신민하도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황국, 일본의 일왕의 신민이다. 그러면서 이제 황국신민서사 막 이런 것도 이제 매일매일 애우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일본의 신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뭐랄까 이제 뭐 참배를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성요배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왕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맨날 이제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은 좀 쉽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사용 금지, 그 다음에 학술 언론 단체조차도 전부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갖다 연구하는 이런 학술 단체 있죠. 언론 단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해산을 갖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3차와 4차가 나오는데 3차는 성격이 조금 애매하고요. 4차 교육령이 보시면 조선호 과목 폐지, 군사훈련 요 시대 때 분위기를 갖다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37년에 만주사변 터지고 나면 있죠. 전쟁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인들을 갖다 전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동원을 하는데 그 동원과 관련된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 막 제가 풀어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적, 인적 할 거 없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있죠. 밥그릇, 숟가락 할 거 없이 전부 다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당시 분위기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 귀향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들 계속 문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안부가 이제 끌려가기 시작한 것도 요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있죠. 우리 일제 강점기 일본의 통치, 일본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까지 이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갖다 풀도록 하겠습니다.